내가 그놈들한테 한 게 얼만데 말이야. 너는 알잖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다 준 거.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부모를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어. 네 엄마 아팠을 때도 말이야. 다들 요양원에 넣어야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양원에서 네 엄마 눈 감았잖냐. 딸이라 네가 서운했던 거 다 안다. 근데 옛날엔 다 그랬어. 아들이 대를 이어받는 거니까.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것도 아들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네가 마음이 안 좋았다면 이제는 좀 풀어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제 나는 너밖에 없다. 원희야, 단칸방에서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애비가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자식이 셋인데 자식 키우느라고 한평생 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말이 되냐? 돌아가세요. 원희야, 그러지 말고 지난 일은 잊고 우리 잘 지내보자. 역시 딸이 최고잖냐? 안 그러냐? 나는 많은 거 안 바란다. 아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성원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자라오면서 늘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오빠들처럼 남자였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니 대접받아야 하고 딸은 그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죠. 결국엔 아들들에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주고 딸은 출가외인이라며 뒷전이었던 친정부모님. 나이 들고 병드니 이제 와서 딸이 그리운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아들들에게 외면당하니 그나마 마음 약한 송 씨에게 의탁하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송 씨가 힘들 때는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냈던 친정어머니 그리고 친정아버지. 정 씨는 남이라도 그렇게까지 냉정하지 못했을 그 모습들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죠. 이제와 뻔뻔하게 부양할 것을 요구하는 걸 송 씨가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송 씨의 친정어머니는 80세가 넘어가면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수년 전에 다쳤던 허리까지 나이 들며 탈이 났는지 꼬부랑해지기까지 해서 언뜻 보면 90세도 넘어 보였습니다. 잘 걷기 힘들어서 보조기가 늘 필요했고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거기에 치매까지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함께 사는 아버지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건강한 편이었지만 스스로 한몸 챙기기에도 힘든 연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병수발과 집안 살림까지 혼자 하기 힘드니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젊었을 적 꽤나 부유했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도우미도 쓰고 편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자식들에게 주고 난 뒤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자식에서 송 씨만은 예외였습니다. 송 씨는 위로 남자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의 막내딸 하나죠. 그러면 보통 막내딸이 사랑을 독차지했어야 하는데 송 씨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큰오빠가 결혼할 때는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밭을 팔아서 서울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빠가 결혼할 때도 큰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몇 억짜리 집을 마련해 주었죠. 또 두 아들들이 사업한다고 몇 번 재산을 말아먹었는데도 사업 자금을 꾸준히 대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결혼 자금으로 써라. 송 씨의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송 씨를 앉혀두고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감사해요. 그걸로 혼수 넣어? 통장을 열어보니 정확히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송 씨가 당황해서 뒷장을 넘겨보아도 빈 페이지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정리야! 송 씨의 반응에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얼른 꼬리를 내렸겠지만 송 씨도 억울했습니다. 물론 오빠들 모두 집을 해줬으니 송 씨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적힌 금액을 보니 그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송 씨가 놀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드린 월급은요. 어머니가 돈을 관리해 준다며 송 씨가 취직한 이후로 용돈만 제외하고는 전부 어머니한테 주었습니다. 나중에 시집 갈 때 목돈으로 준다는 말을 찰석같이 믿고는 그 말에 따랐습니다. 집은 둘째 치고서라도 어째서 송 씨가 준 월급조차도 다 돌려받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 먹고 자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빼야 맞지 않겠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딱 그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혼수 넣을 정도면 충분하지. 오빠들은 집 사주셨잖아요. 뭐? 집은 남자가 하는 거고 말이야. 왜? 그놈은 집도 한 채 못 해온대냐? 그러면서 사위될 놈이 마음에 안 든다며 혀를 찼습니다.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지원해 줄 생각이 없다는 말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긴. 내가 왜 남의 집 아들한테 집을 사줘야 돼? 그렇게 따지면 며느리는 남 아니에요? 며느리는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고, 제가 아버지 딸이잖아요. 너는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너는 그 집 식구 되는 거야. 그니까 2천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거지. 진짜 자식은 제사 지내주는 자식이 진짜 자식인 거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나오면 알거다. 고생해서 직장 다니며 번 돈도 모으지 못하고 송 씨는 딱 2천만 원을 들고 결혼했습니다. 그 덕에 상견례에서도 결혼이 취소될 뻔했지만 남편이 모두 괜찮다고 해주어서 겨우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죠. 그리고 눈물 흘리는 송 씨를 남편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 부모님 지원 없으면 어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모아둔 돈도 있었고 집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집을 얻어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송 씨까지 결혼을 하고 나니 부모님은 단둘이 되었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는 아들들을 찾았지만 자질구레한 일을 챙기는 건 꼭 송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원이야,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왜요? 김장해야 할 거 아니야. 김장이요? 저희는 김치 안 먹어요. 새언니 불러서 같이 하세요. 걔들은 애기 때문에 바쁘잖냐? 안 먹어도 와서 좀 거들어. 저도 바빠요. 주말에 회사 나가봐야 돼요. 뜬금없이 전화해서 김장을 거들라는 어머니. 송 씨가 거절하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주말에도 일하게 하는 놈을 만나냐? 어쨌거나 저는 못 가요. 너는 어떻게 돼 내가 김치도 안 먹고 살아? 나중에 달라고 하지 마. 달라고 안 해요. 넌 성격이 그게 문제야. 어? 부모가 얘기하면 내하고 달려와야지. 그러자 또 서운해하면서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이 도와주러 안 오니 가장 부려먹기 쉬운 일꾼에게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가서 도왔겠지만 송 씨도 마음에 앙금이 있었죠. 그래도 가서 좀 도와드리지. 아니야. 안 갈래.
마음 약한 남편은 송 씨의 부모님을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데려다 줘라. 뭐가 안 된다. 아들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꼭 사위에게 전화해서 짐꾼처럼 기사처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모를 당한 것이 몇 번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송 씨도 더욱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위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걸 티를 내지 못해 안달이니 말이죠.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제대로 선을 긋기는 힘들었습니다. 송 씨 부부가 마음이 약하기도 했고 그래도 부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꾸만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송 씨의 어머니가 한 달간 입원을 했을 때도 송 씨가 퇴근 후에 왔다 갔다 하며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큰오빠는 안 온대요. 네 오빠들은 바쁘잖아. 새언니는요. 집에 있잖아요. 왜 한 번도 안 와요? 그러자 잠시 말문이 막힌 어머니. 옆에 있던 아버지가 역정을 냈습니다. 왜 네 엄마 아픈데 좀 와서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으냐?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오지 않는 아들들. 아들들에게는 주기만 하고 딸에게는 받기만 하는 부모님. 그래도 원이 너라도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도 옛날 분들이라 그렇지. 아무리 딸이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부모의 사랑을 바랐던 송 씨의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 연희랑 주희 저녁에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2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맘때쯤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집에서 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직장에 나가려고 친정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끝나고 송 씨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만 봐달라고 말이죠. 둘째가 어리니 몇 개월만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큰오빠네 자식들도 3년간 키워주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도 해볼 수가 있었죠. 내가 왜 걔들을 봐주냐? 어머니의 대답에 송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할 말을 잃어 넋을 놓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손주하냐? 그리고 너는 나이 든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싶니? 선호랑 준호도 봐줬잖아요. 아니 근데 박서방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일이 그 지경이면 노가다라도 해야지. 너한테 일하라 그래? 또 애꿎은 사위 탓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를 찾아온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뭘 기대하고 한 부탁인지 몰랐습니다. 늘 겪으면서도 이렇게 어머니를 찾는 걸 보니 아직 정신이 덜 든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그 말에 송 씨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둘째 오빠도 여전히 사업이 어려워서 아버지의 손 벌리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저도 오빠처럼 사업 자금 좀 보태주세요. 그러니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말을 했습니다. 참 얘는 엉뚱한 데다가 돈을 달래? 너도 그러면 사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어딜 친정에 손을 벌려? 그 집도 참 웃긴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그 말에 괜한 짓을 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부모라는 존재를 서서히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전도 못 찾고 돌아온 뒤에 송 씨는 일하며 애 키우며 몸이 부서져라 살았습니다. 남편도 하루에 4-5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고 그렇게 2년쯤 지나자 남편이 하는 일이 무척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물고 살아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돈은 그렇게 쫓을 때는 가까워지질 않더니
이제는 돈이 송씨 부부를 쫓았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니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고생하자 송씨 부부는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척 좋은 집으로 말이죠. 계약하던 날 너무나 기쁘고 서글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고생한 송씨 부부에게는 무척 의미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하고 애들도 좋은 교육시키고 앞으로는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송씨의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무척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는 너만 잘 살면 그만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오빠 요즘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큰 집으로 이사 갔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녀? 자랑한 적 없어요. 너희도 참 너희다. 그렇게 돈 벌었으면 힘든 형제 도와줄 생각은 못하냐?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사하는데 부모님에게서도 형제들에게서도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힘들 때도 도움을 요청하는 걸 매정하게 거절했던 것도 부모님이었고 말이죠. 그리고 너는 큰오빠네보다 큰 집에서 살고 싶니? 어떻게 동생이 돼서 오빠 길을 그렇게 죽여? 무슨 이런 논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들었지만 친자식이 집을 샀는데 부모가 배 아파할 수가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희 새언니가 전화 와서는 얼마나 하소연을 하든지 내가 민망해서 혼났다. 그냥 온 가족에게 송씨 부부는 눈엣 가시인 듯 했습니다. 축하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저주라도 하는 듯한 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왜 굳이 전화까지 해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지 속상했죠. 송씨가 대꾸하지 않자 한참을 푸념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려온 말에 의하면 부모님이 살던 집에 대출을 받아서 큰오빠네가 이사를 했다고 한 듯 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일찍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라잖아. 수술 잘못되면 어떡해? 그럴 리가 있어? 의사 선생님이 우리보다 잘 아시겠지. 걱정 말라고 하셨으니까. 당신은 아무 생각 말고 건강만 챙겨. 송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위험하진 않다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송씨는 서둘러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거봐.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항암을 몇 번 해야 하긴 하지만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싱겁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모님 오시기로 했어. 뭐, 왜? 당신이 말했어? 그럼 어떻게 연락을 안 드려? 다른 일도 아니고. 남편의 순수한 마음은 알겠지만 송씨는 과연 부모님이 걱정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찾아온 부모님 무척 걱정스레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암 걸린 거를 숨길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수술은 잘 됐다니? 네. 잘 됐어요. 걱정 마세요. 심장이 얼마나 덜컥하던지. 아휴. 그 소리에 송씨는 잠시 마음이 뭉클했던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 걱정은 해주는구나 하고 말이죠. 건강 관리 잘해. 젊다고 막 그러지 말고. 네, 알겠어요. 남편은 송씨의 심정을 알았는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도 10분이 지나지 않아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김에 너한테 뭐 좀 물어봐야겠다. 뭘 말씀이세요? 그 외에
박서방 사업하는 거 있잖냐? 네,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있죠. 그러면 네 큰오빠랑 같이 동업 좀 하라 그래라. 네? 동업이요? 그래. 그래도 손윗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동업하는 식으로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러면 네 오빠 그렇게 둬. 자꾸만 뭐가 잘 안 된다는데 말이야. 걔가 날개만 달아주면 호를 날 수가 있는 앤데 아직 때를 못 만났잖아. 박서방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며. 그러면 한 짜리 내주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역시나 목적이 있으니 여기까지 찾아온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자 성씨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박서방이 무슨 사업하는지는 아세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업이 거기서 거기지.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이만 돌아가세요. 뭐야? 너 돈 좀 벌었다고 그렇게 가족 등지고 사는 거 아니다. 박서방이 아니었으면 평생 우리 안 보고 살았을 거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잘 되면 다 나누고 살아야지. 이제는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암 걸려서 수술한 딸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아들 취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저는 눈에 안 보이시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저한테 해준 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나 오빠들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뭐? 너 시집은 공짜로 갔냐? 2천만 원이요? 그러면 제가 드린 월급은요? 전 제 돈 받은 거예요. 너 키워준 거는 생각 안 하냐? 이래서 딸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야. 시집 가면 끝이거든. 딸이라고 구박하고 차별하고 그랬던 건 기억 안 하시죠?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드러내지는 말았어야죠. 아들 둘이나 있으면서 딸은 왜 낳았냐고 제가 물은 적 있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딸인 줄 알았으면 안 낳았을 거라고 그러셨죠. 기억도 안 나는 말을 해? 얼른 가세요. 다시는 안 보고 살았으면 하네요. 성씨는 남편을 불러서 부모님을 병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남편 휴대폰으로도 부모님을 차단했습니다. 성씨는 퇴원 후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항암은 힘들었지만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부모는 잃었지만 성씨의 인생에 그 뒤론 잘 되는 일뿐이었습니다. 건강도 되찾았고 남편의 사업은 더욱 잘 됐고 그만큼 아이들은 잘 교육시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의 일로 인해서 성씨 가족은 함께 싱가폴로 가게 되었습니다. 최소 5년 정도는 있어야 할 거라는 말에 성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곳에서 성씨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에게 전화한 어머니가 조카를 유학 보내고 싶다며 성씨의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성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죠. 그렇게 10년 넘게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가끔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가족 중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씨가 57세가 되었을 때였죠. 귀국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성씨의 큰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치매 걸리신 건 아냐? 거동도 불편하고 아버지 혼자 돌보기 힘들어 하셔서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도와드리고 있다. 너도 한국 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식돌이 해야지. 자식돌이? 그래. 너도 어머니 딸 아냐?
그렇게 연 끊고 가서 나 몰라라 한 것도 세상에 없을 불효 아니냐. 이제라도 잘해. 아니, 나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아들들끼리 알아서 해. 뭐? 다른 자식 아니야? 그래? 자식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딸은 자식 아니더라. 그걸 지금 안 오빠가 신기하네. 송 씨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악몽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성물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 재산을 전부 받아갔으면 아들 둘이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었죠. 그게 상식이 아닌지 송 씨는 식구들이라면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작은 오빠, 새언니, 아버지 전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엄마 그러면 그렇게 둘 거야? 제가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치매가 심하지는 않지만 아버지 혼자 수발 들고 집안일까지 하려니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아픈 곳은 없었지만 아버지도 벌써 80 중반이었습니다. 힘에 붙일 만도 했죠. 하지만 그건 송 씨의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왜 엉뚱한 데다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들들한테 말씀하세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부탁을 하냐? 저는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 그러면 도움이라도 쓰게 돈이라도 붙여. 부모가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자식이 암에 걸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부모도 있는데요. 뭘. 뭐야? 저는 이제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이런 매정한 것을 봤나?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눈물은 메마른 듯 흐르지 않았습니다. 송 씨가 남편과 함께 장례식에 가니 아버지는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았고 며느리들은 오히려 송 씨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좀 잘 챙겨주라며 말이죠. 아버지 혼자 남았으니 이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슬슬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가 나 몰라라 하자 며느리들은 골인한 듯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뭐라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재산 나눠달라는 소리를 할까봐 무서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아버지 좀 모셔라. 정말 휴대폰 번호 또 바꾸게 하지 마. 지긋지긋하다.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만 말어. 우리도 고생 많았어. 장남의 무게를 네가 알아. 무슨 고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너 왜 그러는지 우리가 다 알아. 나라도 서운했을 거야. 아버지 모시는 대신에 너한테 지금 아버지 사시는 아파트 그거 줄게. 그 말에 송 씨는 우스운 말을 들었다는 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담보로 돈 빌려서 오빠 큰 집으로 이사했던 거잖아. 그러자 큰오빠가 말을 멈췄습니다. 설마 모르는 줄 알고 그랬던 것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참 사람 안 변한다 싶었습니다. 차별한 부모도 부모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다늙은 부모 부양하기 싫어서 사기를 치려는 행태의 치가 떨렸습니다. 그 집에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런 집 10채를 줘도 싫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호흡을 해도 가슴에 돌덩이가 앉은 듯 답답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리고 송 씨는 모든 가족들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는 전화에 질려버렸습니다.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도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연 끊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이참에 제대로 정을 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흐르고 아버지가 송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화는 해도 직접 찾아온 적은 없었는데 몰골이 참 딱했습니다. 집은 처분해서 남은 돈으로 작은 집 구했다. 혼자 살 만한 원룸 같은 곳 말이야. 그래서 왜 찾아오신 거예요? 권택이랑 권우, 그놈 자식들이 참 못된 놈들이야. 그러면서 벼랑간 아들들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놈들한테 한 게 얼만데 말이야. 너는 알잖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다 준 거.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부모를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어. 며느리들도 똑같아 악귀들이야. 네 엄마 아팠을 때도 말이야. 다들 요양원에 넣어야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양원에서 네 엄마 눈 감았잖냐. 자세한 사정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딸이라고 많이 서운했지. 근데 옛날엔 다 그랬다. 아들이 대를 이어받는 거니까.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것도 아들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네가 마음이 안 좋았다면 이제는 좀 풀어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러면서 이해를 강요하는 아버지를 송 씨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송 씨도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날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집안의 부품 정도로 생각했다는 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송 씨도 부모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깨달음이었죠. 이제 나는 너밖에 없다. 원희야.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애비가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자식이 셋인데 자식 키우느라고 한평생 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말이 되냐? 돌아가세요. 한참을 하소연하던 아버지에게 송 씨가 무감하게 말했습니다. 원희야, 지난 일은 잊고 우리 잘 지내보자. 역시 딸이 최고잖냐? 안 그러냐? 나는 많은 거 안 바란다. 아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 원희야, 저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그만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박서방, 자식의 도리로 이러는 거 아니지 않나?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아버지는 송 씨에게 말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옆에 서 있던 남편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했습니다. 애들이요? 아버지는 우리 애들 이름이나 아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입을 뻐끔뻐끔 하더니 끝내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거보세요. 손주 유학 책임지라면서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 답지 않네요. 만약 경제적으로 힘드신 거면 아들들에게 줬던 거 도로 가져오세요. 만약 자식이 그리우신 거라고 하더라도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이사를 가던지 다시 이민 갈 거니까. 다시는 괜한 발걸음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힘없는 노인네를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불편한지 자꾸만 현관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건 그래도 경제적으로라도 조금 도움을 드리면 어때?
당신 마음도 안 편할 거고. 멀쩡한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은 지난 세월 다 잊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러자 남편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도 부모다워야 부모인 거야. 피만 섞였다고 다 부모 아니야? 더는 생각하지 말자.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볼 거야. 송 씨의 단호한 말에 남편도 더는 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아버지를 쫓아낸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후회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딸이라고 찾아와 의탁하려는 아버지에게 더욱 분노만 일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좋은 것은 아들들에게 주고 딸에게는 제일 나쁜 것만 주었습니다. 부모 부양이라는 의무만을 지워주려는 아버지. 늘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뒷모습만 봐야 했던 송 씨였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가정 챙기기에도 바빴고 행복만 하기에도 하루하루가 모자랐습니다. 송 씨 집안 사정은 그쪽 때를 이을 자식들에게 맡기고 송 씨는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어디가? 두식이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네. 새벽에 돌아가셨다는데. 나 좀 갔다 올게.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내일쯤 가면 안 돼? 아, 지금 아픈 게 문제야? 두식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고모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야. 거의 키워주셨다고. 그놈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그럼 가기 전에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 아, 배 좀 아픈 거 가지고 무슨 병원까지 가. 아까 약 사다 줬잖아. 하나 더 먹어. 그쪽 방향 아니야? 당신은 친구 어머니 같은 분 장례식이랑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아내랑 뭐가 우선이야 당신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한인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젊어서는 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은퇴했고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이 생겼으니 남편과 둘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남편이나 아내밖에 없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고 한 씨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중엔 자식보다도 배우자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한 씨만의 착각인 듯 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도 그랬던 사람인데 은퇴 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은 한 씨가 아닌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친구만 좋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러면서 한 씨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매번 친구를 불러서 밥을 먹이고 대소사까지 알아서 챙기는 남편을 보니 이게 한 씨가 바라던 노후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보다 친구가 더 좋고 중요하다는 남편의 말에 한 씨도 없던 정까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좋으면 친구랑 살면 될 것을. 밥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신과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자신이 먼저 남편을 친구들의 품으로 보내버리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아들 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다 보니 돈도 많이 벌어야 했고 집에도 항상 일거리가 넘쳐났습니다. 다행히 자식들 모두 잘 커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직장 다니며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고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까지 결혼시키고 한씨의 삶을 돌아보니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맞벌이하며 자식들 키우느라 취미 하나 없었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빴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한씨는 늘 가정이 1순위였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 다들 잘 살고 있었고 한씨는 자식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씨는 60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죠. 한씨는 남편보다 2년 먼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씨는 남편이 은퇴하면 뒷바라지할 자식도 없으니 노후엔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한씨의 노후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늘 남편의 친구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옛날에 내가 영철이 얘기한 적이 있었나? 글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중학교 동창이 있어. 영철이라고 한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놈인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다네. 그렇게 한 번을 안 오더니 그래? 아무튼 이 근처에서 하루 머물고 대전으로 간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자라고 그랬어. 뭐? 그러려니 대답하다가 갑작스런 말에 한씨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그러면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밖에서 자라고 그래? 다른 식구도 없어. 나 보려고 하루 왔다가 가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밥 한 끼 먹고 잠은 호텔에서 자면 되잖아. 야박하게 어떻게 그래? 그런 줄 알고 있어. 다음 주에 온다니까. 아니, 거참. 이미 영철이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 말어. 말을 바꾸면 자신이 얼마나 실없는 사람이 되겠느냐며 남편은 한씨에게 친구를 대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자고 가는 건 그의 몇 배는 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한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본인도 워낙 그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씨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퇴근 후에 손님까지 맞아야 하는 한씨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안 해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은 없이 한씨 부부 둘뿐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한적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난 지 20년이나 된 친구까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재우려는 남편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한씨의 성향이 워낙 다르긴 했지만 그건 성향이 아닌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친구도 편하게 호텔에서 자지 않고 어째서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려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한씨를 정이 없다며 비난했지만 한씨는 반대로 남편이 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인 한씨에 대한 정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내려가 살자. 당신 고향? 그래. 어머니 살던 집 리모델링해서.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지금은 비어있는 곳이었죠.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시골은 아니야. 그래도 차 타고 2시간은 걸리잖아. 차 안 막히면 1시간 40분쯤 걸리나? 그게 그거지. 애들도 여기 다 있고 나도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어떻게 거기 가서 살아? 아는 사람이야 만들면 되지. 여기라고 당신이 누구 만나나? 그건 그렇지만 그러면 이 집은? 월세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면 더 좋지 뭐.
한 씨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씨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들이 오붓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어차피 애들이야 잘 살고 있고 명절이면 볼 텐데. 애들이 오든 우리가 가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상추 뜯어다 밥 먹고 해질녘에 산책하면서 말이야. 그 말에 한 씨는 솔깃했습니다. 고즈넉한 시골길을 걷는 상상을 하니 한 씨가 꿈꾸던 삶 같았습니다. 애들 오기에 너무 멀지 않나? 무슨 자꾸 애들 얘기를 해. 나이 들면 남편이랑 마누라밖에 없는 거 몰라.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 말을 듣고 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 딸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굳이 가지 않을 이유도 없기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누구 만나? 병군에 갔다 오려고. 밥은? 먹고 와? 점심 먹고 올 거니까 당신 챙겨서 먹어. 알았어. 남편의 약속과는 다르게 이사를 한 직후부터 남편은 무척 바빠졌습니다. 혼자만 말이죠. 고향이다 보니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하게 만나러 다니고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니 한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한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조용한 시골의 삶이 나쁘지 않았죠. 남편이 주로 밖에서 밥을 먹으니 밥 차려줄 일도 없고 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 남편과 함께 만든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 바로 쌈 싸먹고 마당 평상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손주들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삶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한 씨는 스스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를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갱년기인지 뭔지 외로운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씨를 혼자만 뒀다면 그렇게 괴롭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적응하고 조용히 혼자서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미칠 노릇이었죠. 재수 씨, 석창이 어디 갔어요? 어느 날 오후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불편하다고 낮에는 잠그질 않아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언제든지 드나들었죠. 아, 슈퍼집에서 뭐 받을 게 있다고 갔는데 안 오네요. 금방 오죠? 글쎄요. 금방 온다고 나갔는데 한참 됐어요. 그래요? 그럼 금방 오겠네. 남편의 친구는 그러면서 거실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한 씨가 물끄러미 쳐다보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아니면 남편 친구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너무 격이 없었습니다. 한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차 한 잔 드려요? 차는 무슨 차?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안주할 거리 있으면 좀 줘봐요. 아, 그럼 식사하고 가세요. 예. 석창이가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남편은 20분쯤 지난 뒤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한 씨에게 얼른 밥을 먹자면서 식탁 위에 막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슈퍼에서 막걸리를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졸지에 예고도 없는 손님 상을 차려야 했던 한 씨는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엔 오히려 남편이 나가는 게 반가울 정도였습니다. 여보, 웬만하면 집에는 누구 부르지 마. 왜? 불편해? 밥 차려주는 것도 힘들고, 우리끼리 먹는 것도 아니고, 말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도 그래. 그러자 남편은 버럭 역정을 냈습니다. 친구가 좀 올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나도 걔네 집에 가고 그러는데 다들 반기던데 당신은 왜 그래? 아니, 이번에도 당신 없다는데도 와서 기다리잖아. 솔직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오던가 해야지. 아이고 뭘 또 왔다 갔다 해. 별거 아닌 걸로 예민하게 그러지 말어. 그러면서 오히려 한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 친구들이 있는 이곳에서 남편이 활기가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다 한때련이 했죠. 하지만 점점 그게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분명한 건 한씨가 생각했던 노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사 전에 가끔씩 손님이 왔던 때가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물 만난 고기 같았죠. 남편은 외출을 하던지 집에 친구와 함께 오던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집에 식사를 하더라도 한씨는 뒷전이었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식사하며 술을 마시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꾸만 심부름을 시키니 한씨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다가 이제는 밥만 차리고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고 재미난지 몰랐습니다. 한씨는 혼자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한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해. 백날 집에만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만 하지. 나이 들어서 혼자 그렇게 있으면 청승맞다 그래. 그렇게 혼자 둔 게 누구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향에서 자신이 누굴 만날 수 있다고 사람을 만나라는 것인지. 한씨도 원래 친구가 없고 사람들과 잘 안 어울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일과 집밖에 모르고 살아서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멀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죠. 직장 동료는 있어도 밖에서 따로 만나는 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말이죠.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많겠지만 한씨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과 덜 어울리게 된 것은 맞았습니다. 한씨는 남편이 가족이면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에겐 한씨 외에도 친구가 너무 많아서 갈등이 생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밭에 풀 좀 뽑아야 해. 잡초 많이 자랐던데. 나 지금 나갈 건데 어디? 두식이랑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어. 대낮부터? 그게 낭만이지. 수육 삶아가지고 먹기로 했어. 그래? 그럼 나도 갈래. 당신이 거길 왜 쫓아와? 친구들끼리 할 말이 있어서 가는 건데. 그냥 집에 있어. 풀 뽑아야 된다며? 나 혼자 집에서 풀이나 뽑으라는 거야? 언제 풀이나 뽑으라 그랬어? 심심하면 풀 뽑으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헛기침을 하더니 나가버리는 남편. 같이 어울려 보려고 노력을 해도 남편은 그런 마음도 몰라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만약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한씨도 이렇게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씨도 그곳에서의 생활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말만 믿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왔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한 씨는 점점 엉망이 되고 있는 텃밭을 보고는 힘없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는 동안 한 씨도 남편에게 돌아가자고 몇 번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신 하도 외롭다고 그래서 두식이랑 재수 씨 집에 초대했어. 뭐? 와이프까지? 그래. 부부 동반으로. 한 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남편은 또 핀잔을 주었습니다. 외롭다고만 하지 말고 당신도 노력을 해.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동네 사람들하고도 좀 잘 지내면 되잖아. 한 씨는 핑계일 뿐이고 그냥 친구 부부를 초대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색을 갖춰 놓으라고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걸 알면서도 남편의 장단에 맞추자 싶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곳에서 지낼 거면 어울려 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듯 했으니 말이죠. 남편의 친구가 다음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기도 두근 사와서 같이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미리 푸짐하게 상을 준비해 놓으니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늘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재수 씨가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죠? 그러자 웃으며 대답하는 여자는 한 씨가 보아도 무척 여성스러웠습니다. 두식이란 친구도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10년 전에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는 다르게 두식의 아내는 이 동네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한번 두식이네 집 가봐야 돼. 음식도 얼마나 정갈하게 잘하시는지. 이놈이 진짜 장가 잘 갔다니까. 그래? 그렇다니까. 엄청 사교적이시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재수 씨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여자는 민망한 듯 웃었고 친구는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타박했지만 다들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건 한 씨뿐인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부부가 돌아간 뒤에도 멈추지 않았죠. 아, 정말 그만해. 아까도 그게 뭐야? 왜 사람을 비교하고 그래? 비교하긴 뭘 비교했다는 거야. 당신도 보고 배우라는 거지, 내 말은. 내가 남의 와이프한테 뭘 배워야 하는데? 그냥 그런 전반적인 것들 있잖아. 그리고 이것 봐.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의 휴대폰을 켜더니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한 씨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콕 집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맞춤법 틀린 것 봐. 어디 가서 그러지 말어. 당신 대학 안 나온 거 티가 나. 재수 씨 봐. 딱 봐도 교양이 있잖아. 한 씨가 대학을 안 나온 것이 무슨 대단한 비밀도 아니었고 전혀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생전 대졸이니 고졸이니 하는 얘기는 하지도 않던 남편이 남과 비교하며 그런 얘기를 하니 어처구니 없기도 했고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말다툼을 했고 며칠간 냉전이 계속됐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에 남편이 그 부부를 다시 초대하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한 씨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혼자서 밭일을 할래. 그리고 한 달쯤 뒤, 한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오랜만에 올라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일이 겹쳐서 내려오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 한 씨도 자신들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자 대번 거절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안 가. 당신 혼자 가. 왜? 그래도 생일인데 애들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자.
난 그날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 두식이랑 호섭이랑. 아무튼 여럿이서 모이는 거라서 나 혼자 못 봐줘. 아니, 와이프 생일에 친구들이랑 모임 약속 잡는 남편이 어디 있어? 당신은 애들한테 간다며? 내가 뭐가 필요해? 진짜 지겹지도 않아? 뭐가 지겨워? 내 생일에까지 꼭 그래야겠어? 아이고, 무슨 생일 타령이야. 다 늙어서. 당신도 가서 손주들 보고 좋겠네. 결국 한 씨는 남편 없이 혼자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마저도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 남편을 보니 이런 사람과 평생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식들과 즐거운 1박 2일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마음 한켠은 무척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한 씨는 이사한 뒤 처음으로 크게 알았습니다. 아니, 살면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배가 아프길래 밥 먹은 게 탈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푹 쉬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다음 날에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 씨가 끙끙 앓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모처럼 약속이 없는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약 먹어. 해열제 없던데 집에. 해열제까지 먹어야 돼? 몸이 뜨끈뜨끈한 것 같아. 으슬거리는 몸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해열제 좀 사다 줘. 집에 해열제도 없어? 비슷한 거라도 먹으면 되잖아. 비슷한 게 어디 있어? 그러자 남편은 귀찮은 티를 숨기지 않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약국이 근처에 없기에 차를 타고 나갔다 와야 했습니다. 기다려봐. 그러더니 나가서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자, 식탁 위에 약을 툭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진통 해열제를 먹자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탈이 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던 남편이 지금 가겠다며 다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두식이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네. 새벽에 돌아가셨다는데. 나 좀 갔다 올게. 아침에 돌아가셨으면 이제 겨우 빈소가 차려졌을 것 같은데 뭐가 그리 급한지 남편은 옷장을 뒤적거렸습니다.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내일쯤 가면 안 돼? 아, 지금 아픈 게 문제야? 그 말에 한 씨가 잠시 할 말을 잇자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두식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고모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야. 거의 키워주셨다고. 그놈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그럼 가기 전에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 아, 무슨 병원까지 가. 아까 약 사다 줬잖아. 하나 더 먹어. 그쪽 방향 아니야? 그렇게 남편은 붙잡을 새도 없이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죠. 남편이 집을 나선 지 좋기 4시간은 흘렀는데 도무지 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한 씨는 한참을 끙끙 앓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질 않았죠. 어느새 바깥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더라도 벌써 돌아왔을 시간인데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버스도 안 다닐 것 같아 콜택시에 전화를 했더니 단체로 단합을 했는지 응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시간 정도를 버티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드디어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 왜 자꾸 전화를 해?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왜 전화를 하느냐며 짜증을 냈죠. 내가 두식이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했잖아. 두식이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와중에 그런 말이 나와? 그 말의 아픔도 잊혀질 정도였습니다. 한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구 어머니 같은 분 장례식이랑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아내랑 뭐가 우선이야, 당신은? 아, 당신은 안 죽었잖아. 장래가 우선이지 지금은. 그 말에 한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급성장염이라고 했는데 장이 너무 부어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한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눈물도 아까웠습니다. 진통제를 맞자 한결 나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한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구가 그렇게 좋아? 남편이 지은 죄가 있는 걸 아는지 병원에서도 그렇고 퇴원에서도 한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뱉는 말은 무척 솔직했습니다. 나중에 나 죽으면 올 놈들 많고 좋지. 그리고 이번 일은 그래? 그러면 나 죽으면 아무도 안 오겠네.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도 사람들 좀 만나면서 살아야겠다. 여기서 남편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딜? 집으로? 안 그래도 보름 전쯤에 새를 낳던 아파트 세입자가 곧 나간다며 아들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기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 그럼 나는? 당신은 계속 여기서 살아. 뭘 물어? 나도 나 좋은 곳에서 자식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살래. 갑자기 왜 그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 당신 그렇게 아픈 줄 알았나? 아니, 그렇게 친구가 와이프보다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좋은지 한번 똑같이 살아봐야지. 무슨 말이야, 그게? 남편은 무척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나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 지금도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친구들 오면 밥 차려줄 사람 필요해서 그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면 집 청소해주거나 밭일할 사람 없어서 그래. 당신은 여기서 실컷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 실컷 만나면서 살아. 내 눈치 보지 말고. 말이 돼, 그게? 이제 보니까 아직 아픈가 보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눈치를 보던 남편은 한 씨가 헛소리를 한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한 씨는 짐을 싸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신다며 집에 없었습니다. 진짜로 갈 줄은 몰랐던 것이었겠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빨리 안 내려와. 서로 좋아하는 곳에서 살겠다는데 왜 그래? 서운한 건 알겠는데. 대화로 풀어야지. 그렇게 짐 싸서 가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당신이 나랑 대화하려고 한 적이나 있어? 그저 친구밖에 모르고 나는 늘 뒷전이었잖아. 뭘 또 뒷전이래? 과장하지 마. 갑자기 왜 그래, 당신은? 친구만 있으면 살잖아. 누가 언제 그랬다고. 노후엔 이렇게 사는 걸로 해. 남편 마음대로 하라며 화를 내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가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거기로 올라가려고 짐 싸. 뭐 알아? 당신 거기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부부야. 나는 같이 있을 때보다 훨씬 부부답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랑 전화통화도 하고 말이야.
당신 짐 싸서 오면 나는 이 집에서도 나가서 따로 살아버릴 거야. 이번엔 한 씨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씨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다시 올라오자 삶이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혼자인 건 마찬가지였는데 남편과 함께 살면서 혼자인 것과 애초에 혼자인 건 달랐습니다. 이런 노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와서 자신이 친구를 만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취미 생활도 하고 가끔은 자식들도 보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쯤 지내다가 혼자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당분간은 남편과 다시 살림을 합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플 때 느낀 서러움은 오래갔습니다. 그날 일을 떠올리면 아직까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을 하자 이제는 같이 살며 밥 차려주는 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이렇게 떨어져서 살며 명절 때나 보는 게 나았습니다. 모두 내려놓고 혼자라고 생각하니 한 씨는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사니 말이죠. 그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알아? 아니, 몰라. 어라? 왜 몰라? 엄마가 안 알려줬는데? 그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성함은 누가 알려줬어? 엄마랑 아빠가. 아, 그래?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알려줄게. 다음에 기억하는지 물어볼 거야. 싫어. 몰라, 기억 못해. 왜? 할머니 이름 쉬워. 할머니 싫어. 뭐, 왜 싫은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는 준호랑 희은이 이렇게 예뻐하는데. 근데 엄마가 친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고 우리 할머니한테만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박성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와 아내는 손주들을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모든 조부모가 그러겠지만 어릴 때 잠시 맡아서 키워준 정이 있기에 다른 이들보다 애틋한 마음이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손주들에게서 받게 된 상처는 그만큼 컸죠. 아이들이 조부모인 박 씨 부부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조금 서운하지만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 때문이라면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싫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만 좋다는 손주들. 어릴 때 키워준 정이 손주들에게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기억도 잘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예뻐했는데 손주들이 이렇게 된 데는 아들 며느리의 공이 컸습니다. 그래놓고서는 필요할 때만 애들을 떠넘기고 입속만 챙기려 하는 아들 부부에게 이제는 질려버렸습니다. 주기만 했던 사랑이었는데 박 씨 부부는 그 사랑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식 손주들이 그렇게 싫다는데 박 씨도 더 이상은 목을 맬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이미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40 초반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 아들네 신혼집은 박 씨 부부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크진 않아도 신혼생활 시작하기 좋을 크기의 아파트였습니다. 집 구하고 있는데 장모님 댁 근처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아들은 혹시나 박 씨 부부가 서운할까봐 미리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으니 박 씨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박 시인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애기 생기면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야 맞벌이 하니까요. 그럼 그쪽 가까운 곳에 사는 게 편하잖아요. 아이고, 안 사두니? 네. 의정이가 부탁드렸나 봐요. 그럼 감사하지. 사는 곳은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가 살 집인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첫째를 출산했을 때는 안사돈이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를 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째는 어찌 키웠지만 연년생을 낳으니 며느리는 직장에도 못 돌아가고 힘들게 애 둘을 키웠습니다. 장원아, 준호 엄마가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봐줄게.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척 힘들어한다는 말을 계속 들으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첫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긴 해도 둘째가 아직 어렸으니 우리가 도와주면 어떨까 하고 박 씨가 아내에게 먼저 제안했었죠. 아내도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손주들 사랑이 대단했으니 오히려 반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다음 날 다시 전화해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정이가 괜찮대요. 희은이도 곧 어린이집 보내면 되니까요. 그때 되면 좀 괜찮겠죠. 혼자서 키울 만하다기에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에 다니다가 1년 정도 후에 갑자기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며 박 씨 부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의정이가 회사 그만두고 공부하고 싶대요. 공부? 무슨 공부? 웬 뜬금없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요. 그거는 부동산 차리는 거 아니야? 네. 직장 이렇게 다녀서는 돈도 안 될 것 같고 힘도 드니까요. 부동산 차리면 그래도 시간이 좀 자유롭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애 둘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이지 않아? 부동산도 많이들 문 닫는다고 그러던데. 열심히 하면 되죠. 젊을 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단호한 아들의 말에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공부를 한다는데 박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그 공부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겠지.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잖냐. 근데 1년 안에 합격하려고요. 그래서 애들을 좀 어머니 아버지가 맡아주셨으면 해요. 맡아달라고? 네. 1년 정도만 아버지 댁에서 데리고 계셔주세요. 주말에는 제가 데리고 올 테니까요. 어린이집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면 되지 않아? 공부에 방해될 것 같아서요. 맞벌이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셋이면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반은 야근이라 골치가 아프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아들네도 그러고 싶진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부탁을 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봐줘야지. 근데 잘 생각해야지. 애 둘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어린이집 보냈다가 오후에 데리고 오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내 애들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건데 괜찮겠어? 당신도 있는데 뭘. 팔꿈치 아프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들 돌보면 더 심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줘? 안사돈도 몸이 안 좋다며. 그니까 계속 병원에 다니는 모양인데. 얼른 전화해서 알겠다고 그래. 어린이집은 요 앞에 있는 데로 보내면 되잖아. 아내는 어쩐지 들뜬 듯 보였습니다. 박 씨도 걱정은 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또 손주들을 언제 또 이렇게 옆에 끼고 사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멀리 살진 않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자주 볼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그래. 그러면 힘들어도 1년만 맡아주자. 그래서 박 씨도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두 돌이 되기 전부터 1년간 손주들을 키워줬습니다. 60대 부부가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것은 상상보다도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렵고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모두 어른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아팠죠. 아니, 왜 또 감기에 걸리는데요? 어린이집 친구한테서 옮은 모양이야. 주말엔 멀쩡했는데. 그러게나 말이야. 집이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춥기는 엄청 신경 써. 그럴 때마다 박 씨 부부는 꼭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는데도 부모인 아들네 마음에 찰 수는 없는 모양이었죠.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들 며느리도 가끔은 박 씨 부부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직접 돌보지 못하는 부모 속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이리 줘. 내가 씻길 테니까. 꼼꼼하게 씻겨야 해. 아나는 뭐 안 씻겨봤나? 팔꿈치 아프다면서 그렇게 애를 바치고 있으면 더 아프지. 내일은 병원 꼭 가보고. 말을 안 들어 아무튼간. 아이고 시원해? 거품 자기가 하겠대잖아. 아이 예뻐. 또 말을 안 듣고 있네. 아 얼른 씻겨. 애 추워. 그래도 박 씨 부부는 손주들이 예쁘고 애틋했습니다. 남의 자식이었으면 일주일도 못 버텼겠지만 내 손주니까 사랑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다음에 시험에서 떨어졌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과 떨어져 있던 보람이 없었지만 이미 떨어진 걸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여태 한 게 아까우니 다시 도전해도 안 될 것 같냐는 박 씨의 질문에 며느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리고 손주들이 박 씨의 집에서 짐을 다 가지고 떠나던 날 아내는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아, 다시는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울어? 그래도 내 새끼들 옆에 끼고 자는 게 이제 끝이잖아. 명절에 오면 끼고 자. 당신은 섭섭하지도 않아? 박 씨도 아내 못지않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덜 고생하며 살겠다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팔꿈치도 문제였지만 박 씨도 60대 중반이 넘어가니 내 한 몸 챙기기에도 고단했습니다. 아마 1년 더 키워달라고 했다면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그래도 지난 1년간 손주들과 유대감을 많이 쌓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크면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오면 둘째는 아내에게서 안 떨어지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그렇게 울 정도로 서운해했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몇 년 지나 아이들도 크니 정말로 언제 같이 살았냐는 듯이 홀랑 잊어버렸습니다. 박 씨 부부가 손주들을 만나면 그때의 일을 얘기해주곤 했지만 아이들의 머릿속에선 이미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몇 년 전에 도시 외곽으로 박 씨 부부가 이사를 하며 만남이 뜸해진 탓도 있었습니다. 둘 다 은퇴한 마당에 노후에 집에 드는 비용을 줄이자 싶어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들네와는 1시간가량 떨어지게 되었고 아파트 평수도 둘이 살기 적당히 아담해졌습니다. 집에는 무척 만족스럽고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왔어.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들 컸네. 볼 때마다 쑥쑥 커. 금방 학교 갈 때 됐는데요, 뭘. 명절에 손주들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몇 개월 사이에도 훌쩍 컸습니다. 박 씨의 다리에 매달려 놓던 그때의 애기들이 아니었죠. 여기 준호랑 희은이 선물. 명절이라고 마트에 가서 가장 큰 선물을 한참 전에 사두어 방에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거 싫은데. 뭐? 준호, 너 제일 좋아하던 거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제일 좋은 걸로 사왔는데. 어머님, 이제 준호 그거 안 갖고 놀아서 다 중고로 팔았어요. 정말? 큰 손주의 입이 뚱하니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몰랐네. 준호 좋아하는 걸로 다른 거 사줄게. 그래. 일단 앉아서 밥 먹어. 너희들 온다고 종일 요리했어.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손주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이거 받고 나중에 준호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운동화 같은 거 사줘. 희윤이도 서운하니까 같이 사주고. 어머,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어서 받아. 박 씨 부부는 이렇게 가끔 보면 너무 기뻤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한달이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를 하지 말 걸 그랬나. 어차피 계속 거기 살았어도 애들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면 잘 못 만날 텐데. 무슨 안사도는 거의 매일 보는 것 같던데 뭐. 아내의 말에 과장은 있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안사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네와 왕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 타고 10분 거리에 산이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사돈내외와는 교류가 잦았고 그러니 친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박 씨 부부는 딱 그만큼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보세요? 희윤아, 유치원 다녀왔어? 응. 집이야? 아니, 우리 할머니 집. 우리 할머니? 응. 아, 외할머니 댁에 갔구나. 그래, 알았어. 나중에 집에 가면 전화해. 알겠지? 응. 손녀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돈네에 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만 해봐도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같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 편히 전화통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다 보면 꼭 아이들이 사돈을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라고 지칭했습니다. 박 씨 부부에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가 농담 섞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할머니야? 할머니? 그래.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할아버지도 그냥 할아버지고.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못내 서운한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겠어? 당연히 매일 붙어 있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겠지. 애들한테는.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마음이 좀 그렇네. 옛날 일을 애들이 기억하나. 옛날은 무슨? 몇 년 되지도 않았구만. 구시렁거리는 아내를 달랬지만 사실 박 씨도 마냥 유쾌한 기분일 수는 없었습니다. 키워줬던 정이 있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아버지,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아,
처가 식구들이랑 동해로 여행 갈 것 같아요. 다 같이 가는 거라 준호 엄마도 가고 싶어 하네요. 사돈네와 여행에 가기 위해 명절에는 오지 못한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어쩔 수 없지 뭐. 자주 보지 못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없는 만남이 미뤄져 마음은 헛헛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아들네가 오지 않고 명절에 둘이 있으니 조용하니 생각보다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손주들이 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죠. 준호 여행 갔다 왔겠다. 애들한테 전화 좀 해봐. 잠깐만.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아내가 손주들이 궁금하다며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명절 내내 아무도 연락이 없어 조금은 허전하던 참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집에 돌아가 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니? 명절 잘 보냈어? 손자 휴대폰에 전화를 거니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손자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게임 중이야. 그래? 할아버지가 준호 잘 있나 궁금해서 전화했지.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너 전화하면 안 돼. 안녕. 여보세요. 준호야?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끊었어? 옆에서 아내가 왜 그리 빨리 끊었냐면서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게임 중이라고 전화하지 말라네. 뭐? 박 씨도 아내도 황당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또 전화하지 말라는 손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늘 전화를 하지만 점점 커가는 아이들은 그런 전화를 무척 귀찮아했습니다. 나중에는 박 씨 부부도 확연히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생일이 되었을 때 아들네가 오랜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축하를 받고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니 서운했던 감정들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너 그럼 우리 할머니 이름 뭔지 알아? 알지? 박 씨 부부는 밥 먹고 작은 방에 들어가 놀고 있던 손주들을 들여다보다가 서로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 박 씨의 아내를 말하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뭔데? 김현수. 역시나 안사돈을 말하는 것이었죠. 오,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강범수.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손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7살인 손녀딸이 참 똑부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의 아내도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알아? 그러자 손자가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몰라. 어라? 왜 몰라? 엄마가 안 알려줬는데. 그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성함은 누가 알려줬어? 엄마랑 아빠가. 근데 엄마가 외할머니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그래? 박 씨는 외할머니를 외할머니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아이고, 알았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알려줄게. 다음에 기억하는지 물어볼 거야.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자 손녀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싫어. 몰라, 기억 못해. 왜? 할머니 이름 쉬워. 할머니 싫어. 그 말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싫은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는 준호랑 희은이 이렇게 예뻐하는데. 근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고 우리 할머니한테만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에 박 씨도 아내를 따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돌처럼 굳어 서 있자 손주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금방 한 얘기는 잊어버리고 신나게 거실에서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주들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인데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것 같았습니다. 뭘 알고 한 소리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한 소리겠지. 아니, 준호 엄마가 그랬대잖아. 아, 애들 말이잖아. 설마 그랬겠어? 맘에 담아두지 마. 그러자 아내가 애써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잠시 뒤에 아내 못 보게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아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박 씨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이, 애엄마가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그래도 친할머니는 싫다잖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름은 알면서 우리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데. 그거는 모르겠네요. 근데 애들이 그냥 한 말을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며느리 걱정을 했습니다.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애들이 장난친 것 같으니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한참 뒤에 베란다에서 아들 며느리가 둘이 쑥덕거리는 걸 들으니 손주들이 없는 말을 한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애들이 외할머니만 좋아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 외할머니라고 하지 마. 요즘 시대에. 그리고 애들도 더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건 맞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도 집에 오기 귀찮고 짜증난다며. 아, 그 얘기가 왜 나와? 아, 됐다. 아무튼 애들 이상한 말 못하게 입단속 잘 시켜. 알았어. 아들은 그저 골치가 아픈 듯 보였습니다. 박 씨의 인매가 무섭게 굳었습니다. 역시나 어린아이들이 그냥 사람이 싫어질 리는 없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여기니 아이들도 영향을 받은 것일 테죠. 그래서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아들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론 명절이든 어버이날이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래. 여보. 무슨 일인지 애들 말은 들어봐야지. 상황을 모르는 아내도 박 씨를 말렸지만 더는 이 집에서 아들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쫓아내고 아내에게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읊었지만 직접 듣지 않은 아내는 착잡해할 뿐 박 씨의 처사가 심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그렇게 쫓아내.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하아오해? 당신은 벨도 없어? 벨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대화는 해봤어야 한다는 거지. 준호도 놀란 것 같던데. 손주들 얘기가 나오자 마음이 무척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짜증스러운 얼굴을 떠올리자 잘 쫓아냈다 싶었습니다. 당신도 연락하지 말어. 그런 놈이 무슨 자식이야? 박 씨는 너무나도 기분이 상해 다시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쫓겨난 게 기분이 나빴는지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있던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손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건 전화까지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집에 왔다며 제잘제잘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나가던 며느리가 그걸 보고는 휴대폰을 뺏었고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칠순이 다가오자 아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에게가 아닌 아내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게 무척 효과적이었습니다. 장원이가 그때 일은 미안하대. 그래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 이번에 내 칠순 때 같이 여행 가자고 그러네. 아, 무슨 여행이야? 그래도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줘야지. 자식하고 계속 이렇게 지내? 그리고 애들도 보고 싶고. 애들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싫대잖아. 아이고, 애들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아마 다 잊었을걸? 그리고 내 칠순인데 나는 애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 팔순 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갈 거 아니야. 몸이 따라줘야지. 가서 애들이랑 화해도 하고 추억도 만들고 그럽시다. 아내가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박 씨도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들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낸 기간 동안 박 씨라고 마냥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박 씨는 아내의 말처럼 못 이기는 척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끔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아내의 칠순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다 같이 간 여행에 손주들도 좋아했고 무엇보다 아내가 참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니 박 씨도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2박 3일 여행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호텔을 이렇게 예약했어? 네. 어머니, 아버지도 애들이랑 같은 방 쓰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럼 좋지. 이렇게 자. 아들 부부는 따로 방을 예약했고 박 씨 부부와 아이들이 한 반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좋아했죠. 아내는 종일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그렇고 호텔에 와서도 손수 머리 감기고 하면서 말이죠. 애들 다 컸는데 뭘 그렇게 쫓아다녀? 다 커도 내 새끼지. 미소 짓는 아내를 보며 박 씨도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런데 잠에 들 때가 되었을 때 아내가 큰 손주한테 물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행 오니까 좋아? 하지만 침대에 누워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는 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손녀딸에게 다시 물었죠. 그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행 오기 싫었는데 재미있었어. 뭐? 왜 싫었어? 야, 그러자 손자가 여동생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손녀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싫다고 그러니까 나도 싫지. 너 엄마한테 이른다. 내가 뭘? 근데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자 손자가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신용을 했습니다. 왜? 엄마가 말하지 말래? 그러자 손녀딸이 오빠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이르지 말라면서 말이죠. 너 다 잃을 거야. 아, 왜? 아들이 지난번에 입단속을 하라더니 손녀딸의 입단속까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사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여행은 재밌냐면서 즐겁게 통화를 하는데 손자도 손녀도 방금 있었던 일을 잊고 안사돈과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안사돈은 같은 공간에 박 씨 부부가 있던 말던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30분가량 통화를 이어가는 동안 박 씨 부부만 석상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손녀딸이 말하는 애기는 다 뭐고 말이죠. 시간이 늦어 아이들을 재우고 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날이 밝고 하자며 말이죠.
다음 날 아침에 마주치자마자 손자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희은이가 엄마가 말하지 말랬는데 동생 얘기했어. 뭐? 아, 어머님 그게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들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이렇게 여행을 오게 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뱃속에 늦둥이 아이가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보고 출산 후에 몇 달만 자신들의 집에 와서 애를 좀 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애 낳고 몇 달 쉬지 못하고 복직을 해야 한다며 말이죠. 손녀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웃으며 부탁을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오기 싫다뇨.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같이 오고 싶었죠. 좋은 소식도 전하고요. 엄마, 희은이가 다 말했어. 엄마 아빠가 엄청 여행 오기 싫다고 했던 거.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자의 말에 아들도 며느리도 얼굴이 하얘졌죠. 박 씨 부부는 이렇게 자식과는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이, 셋째. 참 얘들 봐준 공도 없었는데 셋째까지 맡겨? 여행 한번 같이 오는 게 그렇게 싫은데 그 집에 가서 애 보는 건 괜찮아. 너희 애는 알아서 키워라. 애미 너는 그러는 거 아니다. 힘들 때 애들도 봐주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냐? 명절에 일 한번 시킨 적 없고 시집살이라도 시켰으면 덜 억울하지. 그리고 장원이 너도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박 씨가 아내를 데리고 먼저 공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집으로 찾아온 아들이 또 오해라면서 싹싹 빌었는데 기회는 여러 번 주었습니다. 그걸 모두 날려먹은 것은 아들 내외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안 보고 싶어요. 박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야 내 손주지. 손주들도 싫다는데 우리라고 예쁘겠냐. 생각도 안 난다. 특히나 뱃속에 있는 애는 더하고. 그럼 안 보고 사시겠다고요. 그래. 왜 못하냐. 이만 끊어라. 그리고 그 뒤론 아들의 전화든 며느리의 전화든 손주들의 전화든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손주들 생각 그만하고 살아. 나도 안 해. 아내도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명절에도 우리끼리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살아. 장원이 재산 남겨줄 생각 말고 우리 위해서 다 쓰고 간다 생각해. 그 말에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내의 표정이 좀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진심이었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살 작정이었습니다.